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실시간은 아니지만, 영상을 실시간 같이, 영상을 같이 찍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또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지금 그 화면을 띄워놨는데 단신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단신 진행하기 전에 그 댓글들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먼저 팟빵에 올라온 댓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저희가 녹음 환경이 좀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좀 부탁드렸는데, 고바야시 사무엘님이 마이크는 좀 잘 모르겠다고,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셨고, 또 유튜브로 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도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생각에도 사실 저희가 옛날에 옛날이 아닌가, 사업 진행할 때도 계속 유튜브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팟캐스트 같은 구시대의 유물에 네. 매여 있느냐. 네. 근데 저희도 유튜브로 가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영상은 좀 더 저희가 편집이라던가 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힘이 들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방송을 하려고 그냥 팟캐스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간단히만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정도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유튜브에서 송출을 해도 그 팟빵이나 파티에는 계속 이제 업로드가 업로드가 되니까 네. 하고 있고요. 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편하신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AZSPD님이 저희 2월 단신, 전에 나왔던 2월 단신에 5,000개씩, 그리고 다음에 1,000개의 파랑에도 5,000개씩을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단신에 대해서 역시 우주는 어려워라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승리호도 보셨다고. 저희도 이제 네. 승리호를 봤죠.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리뷰를 할 예정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바뀐 녹음 환경에 대해서는 좀 울림이 있는 것 같다. 공간감이 좀 생겼고,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나름의 맛이 있다고, 둘 다 네.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네. 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를 좀 우려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새 마이크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새 마이크가 사실 예전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데, 좋아서 오히려 잡음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감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으로 녹음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천 같은 거로 이제 소음을 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담요 같은 걸로 네. 소음으로부터 좀 차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세팅이, 저희 마이크, 일단 카메라를 지금 노트북에다가 좀 달아놨는데, 이 각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밑에 있는 원노트 이 화면을 보니까 계속 밑을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카메라 각도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조명은 저희가 사운드 스탠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조명을 사면 좋긴 한데, 조명이 거의 20만원대? 그래서, 거의 뭐
카메라랑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명은 하다가 좀 더 뭐 좀 궤도에 잡히면은 그때 뭐 고려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스탠드를 지금 2개 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눈이 아프네요. 네, 눈뽕이 조금. 네,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유튜브에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그 한 달쯤 전에 달아주신 건데 네. 저희가 늦게 해서야 소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모난돌님께서 흥미로우나 너무 간결하게 아쉽네요 라고 하이라이트 영상에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풀 영상 채널도 있다고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조의 네. 님께서 그 공각기동대 네, 맞아요. 네, 공각기동대 방송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육과는 CIA 역할, 국과는 FBI 역할 같아요. 요새 사펑 2077 하면서 공각기동대를 다시 보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김님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채널을 처음 보는데 유익한 게 많다고 이제 그래서 꾸준히 올려달라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이파님이 유로파입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짧게 저희 하셨는데. 그 영상이죠. 그 에우로파라고 나오는 그 뭐였죠?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였나요? 네, 호시노 유키노부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몰라요.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맞을 거예요. 그래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에우로파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에? 네. 네. 저희 그 네, 세 번 네. 있었는데 그 아마 뒤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에우로파에 뭐 외계 생물이 등장하는데 걔네들 뭐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경고를 들었다 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옛날 번역이라서 아마 에우로파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 유로파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박상수 님이 네. 여성 진행자분 저희 토끼님의 SF 내공이 느껴지신다고. 저 내공 없는데. 그냥 뭐 제가 좀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가 제가 그 댓글 달아주신 영상이 좀 초반 방송에 맞아요. 대해서 네.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리미나님이 카메라 보는 게 익숙해지시면 편해질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어색해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 마이크는 지금이 또 나오신 것 같다고 네. 그걸 달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어색하네요. 또 네. 카메라를 보는 게 네.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면 화면을 안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여러분이다. 카메라가 근데 굳이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이제 그 화면을 정면으로 보는 게 좀 더 몰입이 잘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눈을 마주치는 게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모르겠는 네,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요새 트렌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거를 자주 보는데 네. 굳이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는 느낌은 보다 그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모니터를 볼 계속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깔리잖아요. 이렇게 눈을 약간 반쯤 뜬 것 같은 이렇게 화면이 계속 나오니까 카메라가 각도가 좀 더 밑에 있는 게 낫다던가 그런. 뭐 그렇거나 아니면 저희가 카메라를 좀 보거나 뭐 피드백을 좀 가끔 더. 가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은 좀 더 괜찮은 좋지 것 않을까? 같나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따가 저희가 녹화한 거를 한번 보면서 피드백을 저희가 또 해보자 네네. 모니터를 그리고 저희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시청자분들도 그 피드백을 좀 주시면. 네, 저희가 만약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네. 좀 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래서 저희 채팅도 보면서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몇 시에 하는 게 좋은지도 저희 네, 맞아요. 계속 고민 중인데 네.
의견 주십시오. 아, 나는 이 시간이 편하다. 이러면은, 그 시간으로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정해보도록 금토일 하겠습니다. 네. 중은 하나가 그래서 제일 편하지 아마 않을까 저는 금요일 저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 저녁에 또 약속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불금. 네. 근데 요새는 또 코로나 시대라서 없을 수도 있고, 그쵸.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완전 쌩얼이었는데, 오늘은 화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평일에는 이제 직장을 나가니까, 이렇게, 화장을 이왕 한 거를, 금요일 날 좀 써먹자. 네, 이렇게 네. 방송에도 재활용을 하면은 누이 좋고 외모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화장을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네. 차원희님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 신선하네요. 마이크는 이전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 분의 애독자? 그쵸. 애청자시죠. 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현님께서 이지용 교수님 나오신 에피소드에다가 그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용 교수님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아무래도 학생분이실까요? 글쎄요. 아시는 지인분일 수도 있고, 연구자분일 수도 있고. 연구자분일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AZSPD님의 팟빵 댓글을 네. 좀 더 소개를 해야겠네요. 댓글을 네. 굉장히 많이 써주셨는데. 네. 일단 마이크에 대한, 마이크 네. 세팅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난수를 생산해내는 남자 이야기. 저희가 지난번에 오늘의 SF, SF. 그쵸. 네. 오늘의 SF라는 무크집을 소개해드렸는데, 난수 남자 이야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점점 작은 시작이 걷잡을 수 없이 엉망진창으로 커지는 좋아하는 종류의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LCRC 프로젝트, 러브크래프트 리크리에이트 시리즈를 읽고 의외로 너무 재미있어서 놀랐다고 하셨네요. 이게 저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작은 책인 줄을 몰랐는데 좀 포켓북 같은 거래요. 그래서 한 권당 단편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봤을 때 일러스트를 상당히 좀 멋있게 그려가지고 일러스트가 이 책들을 다 이렇게 연이어서 놔두면 이제 일러스트가 좀 연속되는 그런 일러스트로 책 표지가 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가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가하신 작가님들도 DCDC님이시죠? 홍지훈님, 그 다음에 김보영 작가님, 이서영님, 이서현님 등등 이제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재미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ZSPD님은 특히 이서영님과 김보영님 단편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서영님 최근에 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쵸. 유미의 연인이라고 저희가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신작 소식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저희 북로드 출판사에서 네. 저희 책을 리뷰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네. 그죠? 로파트라는 작가의 웨어하우스라는 소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홍보 요청이 와서 저희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룰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발매가 됐을 거예요. 23일 발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오늘 저희도 책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웨어하우스라는 책을 제가 요즘 덕질을 하고 있는 포레스텔라의 연결점을 제가 찾았는데요. 포레스텔라의 2집 앨범의 커버를 그리신 일러스트 작가님 쿠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쿠시라는 분이 이 웨어하우스라는 책의 책 표지를 이번에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보고 좀 소름이 돋았지 뭐예요? 나의 덕질은 이렇게나 운명적이구나. 네, 그랬답니다. 어쨌든 이 웨어하우스는 뭔가 IT 기업을 둘러싼 뭐 음모 좀 북로드라는 출판사가 원래 미스테리, 뭐 추리 이런 장르를 많이 내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책으로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책이 어. 나왔던 그 출판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어하우스도 SF지만 아마도 그런 미스터리 좀 류의 그런 장르적인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크로스 애니메이션이죠. 네. 이게 신작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창이 열려서 없겠죠? 네. 일본어라서 저희가 그 번역은 할 수가 없지. 번역을 해주시겠어요, 혹시? 번역을 네. 마크로스 F의 10년 만에 신작이 나왔는데 마크로스 F면은 이제 마크로스 프론티어죠. 그래서 이제 쉐릴과 람카가 나오는 그 마크로스 시리즈인데 저도 당시에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완전 신작인 이 극장 단편 마크로스 F 시간의 미궁이라는 미궁 맞겠죠? 네, 궁 맞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시간의 미궁이 제작이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공개는 2021년에 극장판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와 동시 상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크로스 델타의 극장판이 사실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단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왜 픽사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이 그 극장 개봉 이전에 상영이 됐던 것처럼 뭘 하고 싶으신 거죠? 화면을 전환을 하고 싶으신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아까 그 원노트를 키고 싶어서. 그쵸. 네. 네. 그래서 좀 그냥 곁다리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신작입니다. 10년 만에 신작이니까요. 네. 저는 이 마크로스 프론티어 시리즈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제 신나고 좀 이렇게 그쵸, 신나는 노래가 많습니다. 마크로스가 정확하게 어떤 작품이죠? 마크로스 시리즈는 저도 이걸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고 중간중간 시리즈를 봤는데 건담에 비견될 만한 시리즈입니다. 로봇물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크로스라는 거대한 함선이 있어요. 왜 세대 간 항성 뭐라고 하죠? 세대 우주선이라고 하나요? 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어딘가로 이제 그 우주에서 그 항해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먼 항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고 죽고를 이제 계속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 항해를 하는 그런 컨셉의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이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네. 배경이 지구가 아닌 거네요. 지구인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인 시리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함선도 이 마크로스라는 이 함선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리즈마다 그 시기도 다르고, 뭐 함선도 다르고, 그래서 옛날에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의 이 마크로스가 뭐 지구에 불시착을 해 있는데 그걸 나중의 마크로스 시즌에서 막 발굴을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거대하네요. 네,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스는 그런 로봇과 이 함선과 그 다음에 그 노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노래를 들어 뭐 이러면서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네, 아주 명곡이 나왔던
네, 그런 작품인데, 약간 뜬금없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일단은 가희가 등장을 하고, 가희 또는 남자 가수가 등장하는 시리즈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가수가, 그 가수가 또 어떨 때는 그 프로그램이 홀로그램이에요. 약간 지금 하츠네 미쿠 같은 그 사이버 가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메인 가수가 한 명 등장하고 그 가수가 노래의 힘으로 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로봇 애니메이션인데 가수가 나오고 이제 노래의 힘으로 이제 싸우고 그 와중에 삼각관계가 나와요. 네, 삼각관계가 나오는 게 또 이 작품의 트레이드 마크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런 성격의 굉장히 복잡하네요. 로봇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 시리즈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요. 건담 시리즈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크로스 F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리즈예요. 그래서, 뭐, 너무 옛날 이제 시리즈를 보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최근 시리즈인 프론티어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프론티어가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스토리가 좀 비약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옛날 작품이긴 하지만 마크로스 플러스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시리즈는 좀 짧아요. 한 4편인가 5편인가 되는 OVA 성격의 시리즈인데 약간 어른의 테이스트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좀, 아주 작화에 공을 들여서, 퀄리티도 높고, 음악도 좋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 가수, 샤론 애플이라는 그런 사이버 가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네, 뭐, 마크로스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또 신작이 예정되어 있는 게 오버워치 2가 이번에 공개가 되었어요. 공개가 된 건 아니고 블리즈컨이라고 이제 매년 블리자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와우, 그다음에 뭐 디아블로 이런 작품들로 유명한 게임 이제 개발사죠. 네. 여기서 이제 블리즈컨이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름이 블리즈컨 라인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버워치 2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오호. 그래서 오버워치 1과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가 릴리즈 시점은 정확하게 공지를 하진 않았고요. 아마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지 2021년이나 2022년까지 네. 아마 기다려야 되지 않을지. 차이점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 1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운드가 네. 왜냐면은 오버워치 그래픽이 좀 애니메이션스럽다 보니까 총기 사운드도 조금 레이저총 같은 네. 뿅뿅뿅 하는 느낌의 네, 좀 약간 타격감 없는 총기 사운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 총기 사운드를 녹음을 해가지고 다 이제 개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RPG 형식으로 개발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성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PVE가 좀 더 강화되는 PVE라고 하면 이제 오버워치 1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가 싸우는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PVE는 그게 아니라 플레이어와 적이 싸우는 플레이어 vs enemy. 그래서 보통 AI를 상대하는 거죠. 그런 형식의 게임을 개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전의 오버워치 1은 좀 많이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조금 더 좀 뭔가 디아블로 느낌의 근데 뭐 아이템 파밍 이런 건 없는 아이템 파밍이 뭔가요? 아이템 몬스터 파밍이 짓는 이제 건가요? 아이템을 얻는 거죠. 몬스터를 이제 죽이거나 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뭐 드랍률 이런 것들이 다르고 뭐 몬스터마다 나오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뭐 같은 몬스터를 계속 죽인다던가 하는 것이 이제 보통 파밍이라고 부르는데 디아블로
시리즈가 보통 그런 파밍을 하고 아이템 거래를 하고 이런 걸로 좀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의 뭔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음. 그 PVE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고 레벨을 네. 올리고 이런 느낌의 게임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거는 정확하게 공개는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책 신작 관련 내용을 이제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거는 다 알라딘에서 이제 알라딘의 그 장르를 SF로 해놓고 신작 맞춰놓으면은 쭉 나오는 것들인데 일단은 듀나 작가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평형추라는 책이고 제가 알마,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마라는 알마 출판사에서 나온 평형추라는 작품이고요. 듀나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평형추라는 이 소설인데 지금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첩보물이에요. 약간 사이버펑크예요, 사이버펑크. 그 주인공이 약간 그 뇌 속에 이제 심어진 장치, 임플란트 장치 같은 거를 뭐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추적을 하거나 하면서 이 뇌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추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사이버펑크물이고요. 그 다음에 좀 첩보 느낌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궤도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궤도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지어진다면 적도 부근에 지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어떤 좀 쇠락해가는 섬을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궤도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그 섬 자체가 약간 이 기업의 왕국 같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그 나라의 정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부와 그 기업과 이 기업을 고가워하는 이 원주민들이 이제 어떤 해방전선을 구축을 하고 그 사이에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그 회사는 한국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국적이에요.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문체 자체는 조금 담백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 궤도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소설이 저희가 읽었던 게 있잖아요. 그 아시모프 책이었나? 작가 지금 아시오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작가가. 네. 아무튼 그 소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근데 그건 사이버펑크는 아니었는데 그것도 뭐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사실 궤도 엘리베이터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궤도 엘리베이터를 세웠을 때 이 지구상의 그 거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고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서영 작가님 단편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유미의 연인이라는 책이고요. 저희 이서영 작가님은 이전에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죠. 저희 이웃집 슈퍼히어로를 다루면서 거기에 이서영 작가님 단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잠깐 다뤘었죠. 그 네. 작품을. 이거는 이제 단편집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SF 어워드 중단편 부분 우수상 수상작인 유도선으로 실렸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서영 작가님 소설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에 대한 좀 애정 같은 게 있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려지는 인물들이 상당히 그 안에서 좀 불쌍한 꼴을 많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인류애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소설집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은 하일 클레멘트의 온도의 임무와 중력의 임무라는 네, 두 가지 작품이 아작 출판사에서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 작품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최신 번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신 번역본이 이제 나온 거죠. 네, 보면은 목성의 1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 외계 생명체와 지구인이 뭐 이러쿵저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 SF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가 다뤘던 그 작품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그 외계인이 나오는 그 무슨 외계인이었죠? 키가 큰 그 거인이 나오는 거인이 2m 정도 되는 거인 외계인이 나오는 네 달과 관련된 호시노 아니요. 유키노부의 만화 말고요. 네네 그 만화의 원작이었나? 달 뒷면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그 소설이요. 별의 계승자. 네 맞아 별의 네. 계승자 별의 계승자 네 별의 계승자가 좀 나기도 하는데 또 이것도 읽어봐야 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조예은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장편 소설의 스노우볼 드라이브라는 또 소설이 또 이게 발간이 된 건가요? 발간 예정인 건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트위터에서 네, 민은사 그 트위터 계정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그뭐 방부제 눈이 내리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네. 방부제 눈이 내리는 세계관에서 이것들을 방부제? 태우는. 방부제가 아니라 방사능 눈 아닌가요? 방부제 눈이라고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방부제 눈이 내리는데 이것들을 태우는 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인 그런 네. 소설이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재밌어 보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 신작 소설에 대한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네. 요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제1회 포스텍 SF 어워드 시상식이 왜 안 왜 안 되죠? 되지? 이게 저희가 결과가 나왔다고는 저번에 말씀을 해드렸죠. 네. 저번 단신 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2월 18일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뭐 어떻게 경과 보고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또 날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과 보고를 하는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았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사를 했고 뭐 이런 경과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단편 85편, 미니픽션 98편이 접수가 됐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단편 부분에는 경북대 물리학과 2학년 이하진님의 어떤 사람의 연속성, 그 다음에 미니픽션 부분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학년 박경만님의 외 1편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선된 분들의 이제 어떤 수상 소감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됐었고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김초엽 작가님, 그다음에 박상준 선생님, 박상준 대표님, 그다음에 정보라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심사평을 해주셨는데 그 심사평을 하시면서 김초엽 작가님이 본인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이 SF 소설 공모전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었다라고 하시면서
좀 반갑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세 분 심사위원 분들이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이디어적으로 좀 신선한 작품들은 많았지만 그보다는 소설적으로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가를 좀 우선적으로 보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설로서 SF는 이제 어떤 과학적 논문이라거나 뭐 과학 기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설로서의 완성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세 분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각 작품에 대한 뭐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기라는 작품이 이 미니픽션,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정확한 분량을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쇼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호시시치 쇼트 같은 초단편. 네, 초단편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단편의 형식에 최적화된 빛나는 성과였다라고 하니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다 이제 허블 출판사에서 출간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행본이 나오면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은 또 이제 이렇게 이공계 학생이 공식적으로 SF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네요. 어떤 방송에서. 거요? 네, 나중에 네. 단편 단행본이 나오면은 네. 네, 저희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SF 관련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칼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손소란 작가님 칼럼이 문화일보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김보영 작가님 소설 단편집이죠. 최근에 발매가 된 얼마나 닮았는가를 이제 주제로 칼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SF라는 것이 요즘 영상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영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실은 소설의 좀 특징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자신이 좋아한다, 이렇게 좀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설이라서 네.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소설이라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낀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하하하. 제가 좀 버벅댔는데 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또 SF 관련 기사가 스포츠 W라는 저희 매거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네. 보면은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나왔나 봐요. 네, 기사는 그러네요. 네. 뉴스에서 나왔는데 네. 요즘 안방극장 타임슬립 입은 기본의 SF도 선택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지프스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넷플릭스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시놉시스를 읽어보니까 완전 SF라 가지고 웬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옛날부터 특히 퓨전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과거로 돌아간다던가 네, 그런 내용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흥미롭게 봤던 작품 중 하나가 의사가 과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페니실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한다던가 이런 작품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무슨 뉴닥터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사실은 SF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 SF 설정은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됐죠.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좀 더 확장되고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다른 나라의 SF 발전 경향을 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느 옛날에 나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그 SF가 그 SF 팬덤이 생기기 이전에도 사실은 그런 SF적인 게 있었잖아요. SF 팬덤이 생기기 전에. 네. 네. 생기기 이전에도 네. 사실은 그 뭐 SF적인 그런 요소들이 계속 사용이 되다가 네. 그 SF 팬덤이 생기고 나서 뭔가 좀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SF인 줄 모르면서 쓰다가 이제 SF 팬덤이 이제 뭉치고 뭔가 이게 SF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 시점부터 최근에 들어서 특히 S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 SF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대중이 거부감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네. 실제로도 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은연중에 SF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차용이 되고 있었고, 그게 요즘에는 좀 SF라는 이름도 달고 뭐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SF 팬들이 생각하는 SF적인 재미라고 할까요? 그 SF의 장르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SF 요소, 그러니까 뭐 시간 여행이라던가 뭐 우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하고는 있지만 SF 팬들이 이제 SF를 좋아할 때는 그 속에서 어떤 이 다른 세계에서만 가능한 서사라던가 다른 세계에서만 가능한 어떤 세계의 설정 이런 것들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이 돼 있는지는 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대중들이 대중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SF에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SF 요소에 친숙해지는 건 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아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SF 팬덤에게는 좋은 것이다. 네, 라고 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저변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SF도 있고 저런 SF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꼭 하드 SF만 뭐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사실 그건 넘어가셔도 돼요. 이건 넘어갈까요? 네, 네. 네, 이건 넘어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주장한 거라서. 그렇군요. 네. 그 다음은 클럽하우스 얘기를 저희가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된 소식이죠. 네. 좀 된 소식이라서 클럽하우스가라는 게 있고 또 유행이 지금은 좀 약간 서구 약간 시들시들해진 것 같기도 해요. 벌써요? 아닌가요? 뭔가 페이스북에서 이 클럽하우스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긴 했던데요. 타임라인에서. 근데 뭐 이미 열심히 하고 계셔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죠. 할 사람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서 네.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음성 채팅 플랫폼인데요. 그쵸. 네, 뭐 디스코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스코드를 안 써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디스코드는 보통 이제 보이스 챗으로 게이머들이 이제 음성 채팅하면서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메신저 같은 것인데요. 근데 디스코드는 채팅이 가능한데 이 클럽하우스는 채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음성만으로만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에 이제 어떤 대화방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자유롭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게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 계속 이럴 건지 아니면 초기에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초대제예요. 그래서 그 원래 클럽하우스를 사용하던 사람이 초대장을 줘야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 클럽하우스라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글루
그렇죠. 네, 이걸로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걸로 요새도 있나요? 요새도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죠. 네. 네. 이글루가 참, 그 뭐, 옛날에, 예, 블로그로 유행했던 서비스죠. 어쨌든 네. 간에 그런 초대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애플? 네네네. 아이폰에서만, 예, iOS에서만. 앱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장을 얻어야 쓸 수 있고, 또 이제 아이폰으로만 또 쓸 수 있고, 또 초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랑 뭐 마크 주커버그가 뭐 클럽하우스에서 대담을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돌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훅 올랐잖아요. 네. 그게 뭐 마크 주커버그가 아니라 그 앨런 머스크가 그 클럽하우스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비트코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뭐 비트코인을 얼마나 살지를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음성만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청각장애인 네. 분들이 접근성이 완전히 네. 차단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네. 왜냐면 클럽하우스 얘기는 사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비마이너라고 이제 그 장애 언론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언론인데 저희 그 안희재 개건 기자님이 클럽하우스의 틈새에서라고 이제 클럽하우스의 시청각 장애인을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TTS 같은 걸로 또 글자를 이제 소리를 그러니까 말을 글자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던가 뭐 아니면 채팅 기능이라던가 충분히 이런 그 장애인분들이 이 불편함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인식을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했거나 그래서 둘 다 나쁜 것이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은 좋은데 또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유행을 하고 또 약간 힙한 걸로 또 느껴지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요소들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본 SF 작가 클럽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 SF 작가 클럽이라는 단체가 있나봐요. 네. 우리나라의 약간 SF 협회가 되는 그렇죠. SF 그 작가 한국 SF 작가 협회랑 비슷한 네. 협회죠. 그곳에서 이제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클럽인지? 네. 뭐 클럽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SF 작가들의 클럽이고요. 네.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이번에 그 이틀 전에 일본 SF 대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41회 일본 SF 대상이 수상작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수상작 발표를 그 일본 SF 작가 클럽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두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보통 대상은 한 작품만 선정이 되는데 이 작품들이 팬들의 투표로 아마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이 하나는 환희의 송가 박물관 행성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읽냐면요. 어떻게 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 어디에 올리셨죠? 카톡방이에요. 당신에게 카톡방에 당신에게 보낸 카톡방이에요. 다 여기 있을 텐데. 잠시만요. 요 링크가 아닐까요? 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가 히로의 아니요? 아니면요? 네, 이분은 이케자와 하루나 씨라고 지금 한국이 일본 SF 작가 협회 회장님입니다. 근데 성우세요. 되게 특이하게 성우신데 상당히 또 그 공부도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다양한 이제 외국어를 하실 줄 알고 그 다음에 SF에 대한 애정도 있으셔가지고 SF 관련을 논픽션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SF 작가 협회 클럽의 회장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환희의 노래인지 환희의 송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이제 스가 히로에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박물관 행성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작품은 하야시 조지 님의 성계 이즈모의 병참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뭐 표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전투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은하영웅 전설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제가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구글 그냥 번역을 돌렸더니 뭐 이런 식의 책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특히 이 박물관 행성이라는 그 시리즈는 상당히 좀 내용이 신선한 것 같았어요. 어떤 이런 큐레이터, 뭐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SF에서 다뤄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미의 추구라던가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SF로 좀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SF 관련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고 기타 뉴스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페그 트럭시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에 뭐 트럭 시위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한 달 전쯤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아마 이어지는 내용 같은데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이제 가차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네. 돈을 내고 랜덤 뽑기를 하는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공시를 하게 하자라는 그런 규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저희 우리나라의 또 이제 게임 업계에서 이제 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게임 협회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게임 개발 협회, 뭐 게임 협회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놓은 핑계가 뭐 개발자도 확률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다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많이 댔거든요.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네네. 네. 우리가 이미 그 자율적으로 규제를 잘 하고 있다. 법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은 법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반대를 하냐. 사실 이런 그러게요. 당연한 잘하고 반론이 있으면 뭐 당연한 네, 반론이 그럴 나올 수 거 없는데. 있는데 네. 그 당연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그 넥슨에서 추가 옵션 확률을 조작을 했다라는 논란이 터졌고 그것을 이제 넥슨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추가 옵션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무기가 아이템이 있잖아요 게임에서. 네. 예를 들어 뭐 도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도끼에 예를 들어 데미지 뭐 80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효과가. 그러면은 여기에 뭐
부적 같은 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음. 인챈트 뭔가 추가 효과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힘 3 증가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 옵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옵션이 붙을 확률은 뭐 동등하다. 아, 뭐 이렇게 네. 명시적으로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랜덤으로 된다 이렇게 네. 써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뜯어보니까 아니더라. 아. 이게 옛날부터는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는 어.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이미 자료가 다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옵션을 2개까지 붙일 수가 있는데 2개까지인지 뭐 저도 이제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2개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근데 두 옵션이 독립적으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이 뭐가 붙었으면 두 번째 옵션은 뭐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네. 붙을지가.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임의 추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넥슨에서 그 시위가 아니라 사과문을 좀 올렸고요. 강원기 디렉터가 이제 사과문을 올렸다고 이제 나무위키 문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셔도 괜찮고 게이머 유튜브 게임 관련 이제 정리해주시는 유튜브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 지식백과 김성의 지식백과도 있고 그 다음에 중형 게이머 김실장 그분도 좀 유명하시죠. 그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이 패그 트럭 시위가 있고 나서 넥슨에서도 관련 시위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 시위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템 관련 법안을 고쳐야 된다. 저희 그 게임 관련 법안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이게 바다 이야기 사태가 터졌을 때 네. 만들었던 법안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대요. 아. 바다 이야기 같은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그대로 내려져 오고 있대요. 사실상 그 제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전무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확률형 아이템이 보통 어떤 과금을 유도하고 네. 또 과도한 과금을 그렇죠. 유도한다라고 네.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가 어떤 수익을 얻는 주 루트인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게임 회사가 좀 악의적으로 이 좀 공시한 거랑 다르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게 골자인가요? 그렇죠.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사가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마리오를 만든 회사였나? 그 마리오가 거기서 만들죠. 그 닌텐도. 네, 닌텐도에서 만들던가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이제까지 벌어들인 수익의 뭐 수백 수천 배를 가짜 게임으로 벌어들였다. 가짜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까지 게임 수익의 뭐 수백 배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가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필수 루트 같은 게 되어버렸는데 네. 이것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영국인가 네덜란드인가 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파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오버워치에도 보면은 이런 랜덤 박스가 있습니다. 랜덤 박스로 이제 캐릭터 스킨, 캐릭터의 이제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랜덤 박스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법에 그 접촉이 돼가지고 네. 뭐 수백억 원대의 그 벌금을 물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 법안이 지금 좀 마련이 될 수순이 있는 것 같다. 네. 거의 뭐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법안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큰 무리가 없다면 게임 업계에서 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국회에서는 거의 좀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정리한 기사라서 네. 깜빡이 링크를 올린 걸 깜빡했는데
어제죠. 어젯밤에 저희 퍼시비어런스라는 이 로버죠. 로버가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이 연합뉴스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아무거나 볼까요? 네. 퍼시비어런스라는 이 로버죠. 여기 지금 조선비즈에서 그 기사를 올린 건데 나사에서 보낸 거죠. 나사에서 이 5차례인가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퍼시비어런스를 착륙시키는 거를 네. 5차례인가 시도 끝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그 생물체의 흔적을 탐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퍼시비어런스랑 같이 다니는 드론이 있어요. 네. 그 화성의 대기가 굉장히였잖아요. 근데 이제 드론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드론 이름이 인지뉴이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지뉴이티가 이 퍼시비어런스에게 이제 공중에서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어느 장소를 이제 탐사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이 로버가 퍼시비어런스가 이제 끈기 뭐 이런 뜻이죠. 네. 퍼시비어런스가 가서 탐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퍼시비어런스는 분지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운석이 맞아서 생긴 뭐라 그러죠? 분화구가 아니고 분화구 맞나요? 그 뭐라 그러죠? 아, 운석이 떨어진 곳. 네. 네. 그걸 얘기하는. 크레이터. 네. 크레이터에 내렸는데 이 크레이터가 굉장히 옛날에는 여기가 늪지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 화성이 지금은 물이 없잖아요. 네. 물도 없고 생명체도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은 그 중심 핵이 회전을 멈춰가지고 자기장이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장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네. 자기장이. 네. 화성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지구가 그 창문이 달린 자동차라면은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픈카 같은 느낌인 거죠. 달리는 오픈카 같은 거라서 기체가 이제 다 쓸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화성에는 이제 대기도 굉장히 옅고 방사능도 굉장히 이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형태이고, 근데 이 화성의 핵이 옛날에는 뭐 회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은 핵이 식어버렸지만 네. 옛날에는 이게 그 핵이 뜨거운 상태이고 계속 회전을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생명체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는데 이 분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니까 네. 옛날에 물이 있을 때는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니까 여기에 미생물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조사해서 미생물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별의 계승자처럼 화성에서 생명이 튀어나왔다가 딴 데로 트트트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적 네. 생명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문명의 운명 같은 것을 좀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러게요. 네. 지구가 화성골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게 몇십억 년이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좀 예측을 못하고 있을 수도.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그거잖아요. 태양이 폭발하는 거. 그렇죠. 네. 제일 확실한 이제 멸망점은 태양이 폭발하는 건데 그 전에 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태양의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태양이 대충 40억 년, 46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지구가 45억 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태어나기까지 지적 생명체죠.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기까지 거의 45억 년이 걸린 거죠. 인류가 나타난 지 뭐 거의 1억 년도 채 안 되죠. 1억 년도 채 안 되니까 네. 1억 년은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억 년 안 될걸요? 만까지는 아니고 한 10만 너무 검색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1억 년은 택도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1억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었으면 네. 지금쯤 우리는 약간 신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그게 문제겠죠 아마. 네. 그 외계 행성을 탐사하면서도 그 행성이 돌고 있는 별의 수명이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지적 생명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대충 얼마 정도가 걸릴지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4, 50억 년이 걸릴 것이다. 인류가 태어나기까지 지구가 생성되고 태어나기까지 45억 년이 걸렸으니까 대충 뭐 그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성이 돌고 있는 별의 수명도 대충 뭐 100억 년 정도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로 미뤄봐서 예를 들어 그런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외계에 우주에 별이 이렇게나 많고 행성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럼 도대체 외계인들은 어디 있는 걸까? 이런 그 딜레마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 까먹었는데 네.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좀 무서운 이 딜레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서운 결론은 뭐냐면은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더라도 대부분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멸종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못 본 것이다. 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화성을 통해서 뭐 그런 결론에 한 발짝 더 다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종말론 같은 거죠. 네. 뭐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라서 좀 그 뭐라 그러죠? 와닿진 않지만. 네, 실감은 안 나지만 네. 어쨌든 상상해 보니까 재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류는 우주로 나가는 거에 성공했네요. 그쵸. 일단 달까지는 갔고. 네, 화성 그러네요. 아직 화성까지도 갔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이 가지는 못하긴 인간이 가지 했네요. 못했죠. 네. 어쨌든 네,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참. 네. 한 10억 년이나 뭐 1억 년 뒤에 과연 인류가 있을 것인가. 그러네요. 또 해가지고 네. 거의 얼마나 발전해 있을 것인가. 그것들 재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승리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호도 똑같은 방식으로 녹화가 되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 그리고 저희 방송은- 방송은 그 전에 저희 방송은 팟빵과 파티와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소통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 그리고 뭐 팟빵의 댓글창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과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